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리막 제2강 두 번째 시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1장 조림의 개요 조금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제1절 나무와 수풀에서 두 번째 저희 수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수풀이라 함은 숫자가 여러분 나무 숫자잖아요. 그죠? 나무와 풀입니다. 나무와 풀인데 이것을 우리는 좀 더 너무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나무와 풀인데 이 나무와 풀과 관련된 각종 식물, 동물, 세균, 바이러스 등과 그 생물 집단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까지 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수풀이라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수풀은 의미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조리막에서 임업에서 쓰는 단어가 인분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인분은 이런 수풀의 큰 의미를 좀 더 축소시켜서 좀 더 세분화하여서 나타낸 것이 인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분을 한자로 써보면 여러분 이렇죠. 인분. 자, 수풀 임자에 나눌 뿐입니다. 즉 수풀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동질성을 띤 상태의 수풀이 나눠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류, 수목의 종류, 수종 또는 수목의 나이, 수령 또는 생육 상태, 뭐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살림이 다른 살림과 구별이 될 때 이것을 인분이라 부른다라는 얘기고요. 이 인분에 무슨 정의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본으로 아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조리막 공부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인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런 인분 또는 수풀 또는 살림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자 임산물의 공급입니다. 우리 살림을 경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쵸? 목재를 생산하고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죠. 근데 이런 수풀이 임산물의 공급 중에서 특히 이제 목재 공급을 원래 우리는 목재 공급을 생각해서 합니다만 사실상 목재를 공급하는 양은 얼마 되지가 않고요. 한 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모두 부산물 공급에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원 함양과 홍수 발생의 방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살림은 제가 그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정수기라고 하였죠. 물을 집중호우에도 물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유출하기 때문에 수원을 함양을 할 수가 있고 또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유출하기 때문에 산사태 등도 또 뿌리에는 여러분 긴방력이 있죠. 그래서 흙을 꽉 죄이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 등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저희 세 번째 공기의 정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수풀, 그죠? 그 중에 잎은 여러분 광합성을 하죠. 그렇죠.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대기 온실화 가스의 제일 주범인 거죠. 그런 대기 오염 물질을 우리 수풀이 정화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휴양의 장소. 저희 요즘에 이제 자연휴양림 또는 뭐 치유의 숲, 산림욕장, 뭐 생태숲 등등 이런 숲 관련 휴양의 장소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휴양의 장소도 바로 수풀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보호. 즉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될 수 있죠. 수풀은.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기상 조건의 완화라는 건 수풀이 여러분 여름에는요, 여름에 낮에는 더울 때, 그쵸? 더울 때는 열을 흡수하고요. 밤에, 또 추울 때는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 조절 뿐만 아니라 또 습도 조절. 우리 수풀은 대기 온도에 따라서 증산량을 자기가 조절하게 돼 있죠. 그래서 대기가 건조하다 그러면 수분을 방출을 하고 대기가 습하다 하면 다시 수분을 흡수를 하죠. 그래서 그런 증산작용을 통해서 습도 조절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풀의 효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수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무한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수풀의 효용 그 다음에 다음 번 한번 또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풀의 종류, 즉 인분의 종류, 살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단수님, 혼효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종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렇죠? 단수님, 우리가 흔히 시험에는 순님이라고 나오는 거죠. 단자는 빼죠. 그래서 순님 또는 혼효림 이것은 인분 구성 수종이 한 종이냐 또는 두 종 이상이냐에 따라서 단수님 또는 혼효림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수종이 그쵸 한 가지 수종이고 또 두 가지 이상의 수종으로 구성되었을 때를 단수님 혼효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수종이 90% 이상 점유하고 있을 때 단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그런 조리막책 또는 임업경영학책을 보면 꼭 90%는 아닙니다. 75%도 있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순님은 한
한 가지 수종이고 혼요림은 두 가지 수종이라는 것,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이거는 여러분 조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단수님의 형성 원인,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컬러풀하게 했죠. 그렇죠? 단수님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볼게요. 자, 순림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첫 번째, 기후 조건이 극단적이다. 너무 춥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그러면 그것에 그런 기후 조건에 잘 적응하는 단순의 수종이 살아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림이 형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지 조건이 극단적이다. 예를 들어서 건조하고 토박한 땅에는 소나무고 습한 산성 땅에는 가문비나무, 그쵸? 낮고 습한 땅에는 오리나무류가 더 잘 번성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이렇게 극단적이면 예를 들어서 건조한 땅에는 소나무는 잘 자랍니다. 소나무는 원래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소나무 수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한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못 자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지 조건이 극단적일 때 순림이 형성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또 보실게요. 내화성이 강한 사시나무나 자작나무, 방크수소나무 이런 것들도 불이 나고 난 뒤에 얘네들은 살아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림을 형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전나무류, 가문비나무류, 사탕나무는 강한 음수수종. 이런 강한 음수수종은 나중에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피음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양수는 광선의 조건이 적으면은 금방 죽게 돼 있지만 음수수종은 피음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순림을 형성하는 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도토리와 같이 다량의 저장 양분을 축적하고 있는 수종.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묘의 경쟁에서 영양분이 아무래도 많으면 좀 더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림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공조림 시 단순림으로 사람이 인공적으로 조성하였을 때 요럴 때 우리가 순림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 한번 알고 요거는 한번 여러분 정리를 꼭 하셔서 체크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림과 혼요림 중에 인공조림 시 단순림의 장점 한번 보실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순림을 조성하였을 때 그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유리한 수종. 그렇겠죠. 사람이 인공적으로 심는 것이니까 가장 유리한 수종으로만 그게 경제적인 것이나 어쨌든 간에 가장 유리한 수종으로만 인분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산림 작업과 경영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혼요보다 순림이 한 가지 수종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경영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되게 적게 들 뿐만 아니고 쉽고 간편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목의 벌채 비용과 시장성이 유리하다. 그쵸? 한 번에 벌채해서 보통 순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번에 개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개벌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면 어쨌든 한 번에 내다 팔 수가 있고 그만큼 또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가 있고 그쵸? 그래서 시장성도 유리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하는 수종으로 쉽게 인분 조성이 가능하다. 그쵸? 자기가 인공조림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쵸? 원하는 수종으로 인분 조성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양수 순림 형성 시 엽산 생산량이 증가한다. 양수로 순림을 형성하게 되면 그 나뭇잎의 양이 굉장히 증가하여서 그것을 나중에 뭐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사료 등에 이용해 쓸 수 있다.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림이 혼요림보다 경관상으로는 더 아름다울 수 있다. 그렇죠? 들쭉날쭉 삐죽삐죽한 것보다 아무래도 한 수종이 정갈하게 쭈루룩 있는 게 경관상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인공조림 시 단순림의 장점도 같이 좀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종 나옵니다만 이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단순림의 형성 원인이 더 종종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것까지 같이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요림의 형성 원인. 자, 그렇다면 단순림의 형성 원인은 그런 것들이었다. 입지 조건 또는 기후 조건이 극단적이었을 때. 그렇다면 혼요림은 어떻게 형성되냐? 혼요림은 우리가 일반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산림. 그렇죠? 우리가 일반 산에 갔을 때 보통 단순림은 거의 없죠. 그렇죠? 여러 수종이 혼요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그것이 이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요림이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 상수리 또는 소나무와 오리나무를 혼요를 해서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좀 산성의 땅을 띠고 있죠. 그래서 척박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산성의 땅 또 척박지 이런 데서 굉장히 잘 자라는 수종이어서 예전부터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요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운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혼효가 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혼효림은 발생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대 지방에 가면 여러분 혼효하는 수종이 굉장히 더 많죠. 그런 더운 지방이면 더운 지방일수록 혼효하는 수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열대지방의 밀림이라고 하죠. 그렇죠? 밀림에는 굉장히 여러 수종의 초본류, 관목류 등등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교목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지방에 상승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심는를 해서 심는다라는 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아까 단수림의 형성 원인과 혼효림의 형성 원인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